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여러분, 이 반중 동맹들이 형성되고 있죠. 그런데 이 반중 돌격대의 이 인도를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은 이 쌍십절로 불리는 대만의 건국 기념일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날 인도 주재 중국 대사관 인근에는 인도 집권당인 인도인민당 BJP라고 그러는데요. 이 인도인민당의 대변인이 마치 중국도로 보란 듯이 대만의 국경절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이를 본 이제 중국 대사관이 가만히 있지 않죠. 방방 뜨면서 인도 외교부에다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몇 시간 후에 그 현수막은 내려졌습니다만은 인도의 SNS에서는 이 사진이 계속 공유가 됐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주 3일 후에 이번에는 대만의 차잉원 총통이 나마스테, 인도어로 안녕, 이런 의미죠. 이 나마스테라는 해시태그를 붙이면서 우리의 친구인 인도의 따뜻한 배려로 인도에서 보낸 즐거운 기억을 떠올린다. 이런 글을 사진하고 함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 사진은 이번에 방문한 것도 아니고요. 2012년에 인도를 방문했을 때 찍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차잉원 총통이 뜬금없이 이 사진을 올린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했죠. 그런데 차이 총통은 15일에도 인도 카레, 난이 담긴 인도 음식 사진을 또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맛있는 것들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차잉원의 이런 일련의 사진 게시가 분명히 정치적 메시지를 갖고 있었죠. 아마도 이 대만의 쌍십절을 축하해준 인도 집권당에 대한 감사의 뜻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는 반중국 물결이 아주 거셉니다. 중국을 무시하고 대만을 띄우려고 하는 그런 아주 의도가 있는 정치적 발걸음들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차이 총통이 인도 음식을 트위터에 올린 바로 그 10월 15일에 인디아 투데이라는 인도 방송에 우자우세 대만 외교부장을 출연시켜 가지고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도록 그렇게 멍석을 깔아줬습니다. 우 외교부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대만은 국가다, 중국과 대만은 별개다, 이걸 몇 번씩이나 강조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 그렇게도 제1의 외교 철칙으로 강조하는 일국 양제를 완전히 뭉개는 발언을 인도의 TV를 통해서 발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그렇게 또 마음대로 말할 수 있도록 자리를 펴준 겁니다. 이 우 외교부장은 21일에도 인도 영어 뉴스 채널인데요, 위원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중국과 인도 간의 관계는 비동맹주의 노선의 주요 파트너로서 이른바 제3세계를 대표할 정도로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모디 인도 총리가 시진핑의 고향인 시안을 방문했고요. 시진핑은 그곳으로 날아가서 그를 영접할 정도로 아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그때 양국 정상은 세 개의 공장, 그러니까 중국하고 세 개의 사무실, 인도가 힘을 합치자 그러면서 항공 우주에서부터 지진까지,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까지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렇게 발표했을 정도로 양국 정상의 꿈도 창창했지요. 그랬던 양국 관계가 지난 6월 국경지대인 히말라야 산맥 라다크 가란 계곡에서 충돌하면서 그야말로 원수관계로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못이 박힌 몽둥이를 든 중국군의 흉기 공격에 인도군 수십 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죠. 그러다가 당연히 인도인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인도와 국경이 접한 티베트 지역에 대형 장거리 전략 폭격기 훙6를 배치를 했고요.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정군인데 77그룹 여단도 최근 신장 위그룹 북서부 사막 지역에서 실탄 방공 훈련을 벌이면서 인도를 위협했습니다.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중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니까 인도도 최신의 전투기 그리고 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추가 배치하면서 무력 대응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강대강의 맞불 전략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Y타임스가 지난 9월 10일 자세히 보도를 해드렸었고요. 유튜브 동영상은 534회차를 보시면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단순하게 이렇게 국경에서 대치만 한 게 아니고요. 중국을 그야말로 뼈저리게 아프게 할 방법을 찾다가 바로 이 대상으로 바로 대만을 외교적 파트너로 선택한 겁니다. 당연히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그럴수록 인도는 더 대놓고 대만을 인도 전역에 치켜 세운 겁니다. 9월 말에는 대만의 쌍십자를 축하하는 그런 광고가 줄을 이었습니다. 인도가 이렇게 대만을 외교의 파트너로 우뚝 세우는 이유는 단지 반중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중국을 욕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아예 미국을 중심으로 반중 동맹의 핵심 축으로서 인도가 그 중심에 서겠다는 것이고, 대만 역시 그 동맹의 같은 일원으로 함께 중국에 맞서자는 의미에서 손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인도의 뚝심,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사실 인도는 미국과 반중 동맹의 길에 함께 할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지속적으로 인도에 미국과 위성 정보를 공유하는 군사협정 체결을 요청했지만 그동안 망설여 왔었죠. 그러다가 지난 6월에 중국과의 국경 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인도도 완전히 반중 동맹의 길에 함께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은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과 위성 정보를 공유하는 군사협정을 지난 10월 27일, 불과 며칠 전입니다. 이 10월 27일 체결하기에 이른 겁니다. 이번 협정은 양국의 네 번째 군사협정입니다. 앞서 양국은 2002년에 군사정보보호협정,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지소미아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이 지소미아를 미국하고 인도가 이미 2002년에 했고요. 2016년에는 군수지원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통신 상호 운영 및 보안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여기 이제 군사 정보 보호협정까지 취한되니까 이제 미국과 인도는 사실상의 군사 동맹으로서 해야 될 이 약속들은 다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날 수브라마니암 이 자이상카 인도 국방부 장관하고 협정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과 인도의 파트너십은 지역의 안보와 안전을 확보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러면서 중국의 공격적인 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지역을 위해 우리는 함께 나설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양국이 더욱 밀착하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겁니다. 이날 군사협정에 대해서 미국의 CNBC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인도 군사협정, 이 BECA랑 백화라고 그러는데요. 이 BECA는 미국과 인도 사이에 맺어진 4개의 기본적인 방위 협의 가운데 가장 최근의 것이며, 미국은 이처럼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협정은 가장 가까운 우방과만 맺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날 협정에 함께 참여했던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한에서 시작된 팬데믹에 협력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공산당의 모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앞으로 이 반중 전선 구축을 위한 인도와의 협력 강화를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도가 반중 동맹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거죠. 미국과 인도가 4개의 군사협정을 마무리함으로써 인도는 미국의 반중 전략 핵심인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로 떠오른 겁니다. 이미 쿼드, 그러니까 미국, 일본, 인도, 호주에 참여를 했죠. 이 쿼드에 참여를 인도가 했는데 이게 단순한 참여국이 아니라 사실상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간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아주 긴밀하게 이 쿼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에는 일본 해군을 북아라비아해로 불러들여 가지고 3일간 해상훈련을 실시했죠. 아라비아해는 인도의 서쪽이죠. 이 훈련은 특히 9월 9일 양국이 병참 지원을 위해서 서로의 기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협정에 서명한 이후에 첫 번째 군사훈련이어서 더 의미가 깊었습니다. 이 훈련 직전인 9월 23일하고 24일에는 호주 왕립 해군하고 또 항로훈련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인도를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이 참가하는 다국적 해상연합훈련이 말라바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호주가 13년 만에 다시 참가해가지고 그야말로 완벽한 쿼드 동맹체 훈련을 이제 11월 달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호주가 이 훈련에 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도 그동안 중국을 의식해가지고 인도가 호주의 참여를 주저해 왔었는데 이 중국과 관계가 악화되면서 방침을 바꿔서 호주도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한 거죠. 올해 훈련에는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인 존 S 맥케인 함을 보냈고요. 호주 해군은 프리킷 함인 말라탐을 보냈고요. 또 일본 해상자위대는 구축함인 오나미 함을 보내가지고 훈련하게 됩니다. 주최국 인도는 구축함, 잠수함, 보급함, 해상 초계기 등을 총동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도가 쿼드에 열성적으로 나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미국하고 손을 잡고 쿼드에 이렇게 적극적인 데는 뭐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핵심적인 이유는 중국군에 비해서 전력 면에서 열세라는 현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중국과 인도 국경은 완전한 산악지대로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미사일과 무인기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정확한 위치 정보가 필수적입니다. 중국군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GPS가 있습니다. 그 메이더우인데요. 메이더우, 우리 한자를 그대로 읽는 북두, 이 메이더우인데요. 이 메이더우 시스템 덕분에 각종 지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있어서 인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의 무인기들은 인도군의 감시망을 피해서 산과 계곡을 이용해서 정찰 활동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인도도 물론 2018년에 독자적으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인 나비시를 구축하기는 했습니다만 정확도 면에서 중국에 비해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인도는 미국과의 군사정보 교류 협정을 체결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양국이 지상은 물론이고 해상, 항공 지도와 인공위성 사진 등을 이런 군사지리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도군이 미국의 인공위성을 통해 제공되는 군사지리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크루즈라든지 또는 탄도미사일의 목표물 타격, 또 무인기의 운용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인도는 이 미국과의 군사입장 체결이 완료됨에 따라서 이 무인기 전력을 대폭 증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정찰과 미사일 공격이 가능한 다목적 무인기인데요. MQ-9B 스카이 가디언을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무인기는 최첨단 관측 표적 확보 장치 등을 장착한 그런 아주 최첨단인데요. 원하는 표적을 쪽집게처럼 골라내가지고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어서 인도로서는 이 무인기 하나로도 엄청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당연히 중국한테는 상당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는 이외에도 미국으로부터 첨단 무기들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올해만 해도 2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22조 7천억 원어치의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도입을 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무기 수출 보고서에 보니까 이 올해 미국은 인도에다가 레이더 방공망 시스템, 미사일 및 경량 어뢰, 헬기, 해군 함포, C-17 수송기 같은 다양한 전략 무기들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는 미국으로부터 무기 구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군사동맹으로서 역할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군은 10월 3일 날 LSA, 그러니까 이게 LSA가 뭔가 아니 2016년에 체결한 병참지원협정을 LSA라고 그러는데요. 이 LSA에 따라서 벵골만의 안다만 제도에 있는 군 기지에 착륙한 미 해군 P-8A 포세이돈 초계기에 연료를 지원했습니다. 양국 간이 LSA 체결 이후에 미 군용기가 안다만 제도에 착륙한 건 그때가 처음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인도에 또 하나의 미군 기지가 생기는 셈이 되는 거죠. 인도 해군 함정들은 7월 벵골만의 안다만 제도 해상에서 미 해군 니미츠호 항공모함 전단과 함께 해상 합동 훈련도 실시를 했습니다. 벵골만은 인도와 미얀마 사이에 있는 바다죠. 그러니까 인도의 동쪽이죠. 인도가 가장 중요시하는 전략 요충지입니다. 여기에 미군이 진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도는 이와 함께 일본과의 군사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9월 상호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했고요. 또 해군은 물론이고 육군, 공군과 합동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이렇게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과의 동맹국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동병상련의 이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본이 센카쿠 열도, 중국명으로 나우이다오라 그러는데요. 이 센카쿠 열도를 놓고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를 일본과 함께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같은 영토 분쟁을 중국과 하는 나라다는 거죠. 인도는 또한 쿼드에 적극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반중국 동맹 일원이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경제적 성과도 함께 거두려고 하는 의지도 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와 중국 간의 교역량은 1,000억 달러 수준인데요. 문제는 양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 될수록 교역량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또 이 호주까지 끌어들인 인도에 대해서 중국이 무역 보복을 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도가 반중국 대열에 합류한 것은 더 큰 이익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동안 세계의 공장으로 존재해왔던 중국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 진영에서 탈중국의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반사 이익을 누가 누리느냐? 베트남하고 인도가 누릴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실제 미국은 인도한테 그런 언질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도는 세계의 사무실을 할 정도로 좋은 인력들이 넘쳐납니다. 특별히 IT 인력들을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인도를 그렇게 탐냈던 겁니다. 이런 인도에 반도체와 또 디지털 기술을 선도하는 대만하고 손을 잡게 되면 인도의 미래는 날개를 달 수 있겠죠. 그래서 인도 플러스 대만이라는 콜라보에다가 미국의 시장까지 겹쳐진다 그러면 인도는 또 다른 차원의 경제 활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진로를 염두에 두고 인도는 중국 화웨이를 5G 통신 사업자에서 배제를 시킨 거고요. 미국의 지침대로 틱톡 같은 중국산 앱들을 퇴출시키는 클린 네트워크에도 동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만이 인도에 진출하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인도와 대만이 윈윈하는 구상인 거죠. 그래서 인도가 그렇게 대만을 띄우는 겁니다. 앞으로 인도는 대만과 자유무역협정 FTA도 체결한다고 그러고요. 대만 기업을 위한 경제특구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만 입장에서도 14억이라는 거대 시장을 가질 수 있다는 매력이 있죠. 결국 인도에게 있어서 반중 동맹 쿼드는 안보 차원에서의 이익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인도의 미래를 활짝 열어갈 수 있는 양수겹장의 카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손을 꽉 잡고 반중 동맹의 돌격대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인도의 이런 태세 전환이 아시아 국가들의 이합 집산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립적 입장은 점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반중적 소견을 갖는 국가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이 국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관점에서 인도가 반중 동맹의 선두에 서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아시아 국가들의 외교 전략까지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 말씀 덧붙이죠. 미국은 반중 동맹국을 쿼드에만 국한하지 않고 베트남,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을 포함해 가지고 쿼드 플러스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죠.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무응답입니다만은 어찌됐건. 그리고 인도를 쿼드의 핵심국으로 손을 잡은 이후에 이제 중국 시진핑 정권의 1:1로 정책의 요충지인데요. 스리랑카와 몰디브도 미국의 품모로 끌어안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10월 27일 인도를 방문한 데 이어서 스리랑카와 몰디브도 차례로 방문을 했습니다. 이 두 나라는 그동안 자국 내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중국에서 막대한 차관을 끌어 썼다가 지금 심각한 경제 상황을 맞고 있죠. 폼페이오 장관은 두 나라의 중국 의존도를 줄일 걸 촉구하면서 미국이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필요한 것을 알려졌습니다. 이 폼페이오 장관 오는 길에 베트남도 들려가지고 또 다독이고 왔죠. 자, 만약 인도에서 스리랑카와 몰디브까지 미국과 손을 잡게 된다 그러면 시진핑 정권의 1:1로는 완전히 중간선이 끊기는 대수모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1:1로의 좌초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인도익은 이 스리랑카와 몰디브 등의 인도양 국가들이
대중국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도양 국가들을 포함해 가지고 아시아 국가들이 앞으로 상당한 이합 집산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친중 대 반중국 국가로 나눠지게 될 텐데, 특별히 반중 모두가 굉장히 강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